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관 최태성 빵.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고려 문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고려 문화. 저는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문화 파트 오면 저는 신이 난다고. 왜? 할 얘기가 많어.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제 고려 인쇄 이야기를 했는데, 인쇄하면 여러분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박병선, 고 박병선 박사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뭐예요? 직지심체 요절이잖아요. 이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던 분이 바로 이 고 박병선 박사입니다. 이분께서는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세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업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이분이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과 원래 싸우거든요. 그때 이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있는 외교 장각을 약탈해 가요. 이것을 기필코 찾아내겠다. 진짜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를 딱 목표로 잡고 그 인생을 쭉 일관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 상당한 행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행운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의지죠, 의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서 좀 쉴 때마다 정말 고서를 막 찾는 거야.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프랑스인들이 가지는 어디 있지? 근데 찾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책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봤어요. 대박! 조선 의궤보다 더 오래된 우리나라의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을 분석해 들어가니까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 금속 활자를 찍어냈대요. 언제? 1377년. 뭐야? 이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이었는데 1477년이면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은 훨씬 더 몇십 년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병선 박사가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계속 연구해가지고 증명해서 드디어 이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을 밝히게 됩니다. 박수. 대단하시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요, 그의 목표 있잖아요. 외교장관 의궤를 찾아내겠다. 힘이 또 뒤집니다. 드디어 찾아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죠. 결국 이게 이제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되는 순간 결국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건 그 이후에 어떤 정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교섭을 통해 가지고 결국 외교장관 의궤는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소유로 돌아오면 아니고요. 프랑스가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왜 임대야? 훔쳐가는 구서는. 그럼 안 되지. 약탈인데. 프랑스 문명의 나라라면서, 문화의 나라라면서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돌려줘. 진짜 우리 소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이 박병선 박사님의 그 노력으로 직지심체 요절과 외교장관 의궤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 저는 직지심체 요절도 중요하고 외교장관 의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저는 더 드라마틱하고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이거든요. 딱 한 번밖에 우리는 못 살거든요. 그 한 번의 인생, 그 딱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고 박병선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박병선 박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저도 제가 어떻게 박병선 박사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흉내라도 좀 한번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박병선 박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딱 한 번의 삶을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불상과 회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앞에 있었던 통일신라의 불상과는 좀 달라요. 통일신라 불상은 정말 압도적으로 정말 완벽한 비례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반면 고려의 불상은 개성적이에요. 아주 튀어요. 네,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불상으로는요, 이 철불이 유행하네. 철불, 그러니까 철로 만든 불상인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제 항상 동네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남 하사창동에 있는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불상이냐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 바로 석가열의 그 다음에 형태예요. 어떤 모습? 앉아 있어요. 좌상. 하남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여러분들 이런 거 이름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사진을 나오면 그 사진을 보고 이거 고려 시대야, 고려 초기야,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쓸데없이 외우지 마. 외운다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냥 사진만 보고 고려 시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불이 유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철로 만든 이게 철불이 유행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잖아. 이제 자기가 짱이잖아. 그럼 자기를 위협하는 무기들이 필요 없겠지. 그래서 다 회수, 다 녹여서 이제 우린 평화야 라고 만드는 그런 불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또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형 석불이 등장합니다. 와우, 장난이 아니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한 불상들. 자, 대표적인 불상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에 가야 됩니다. 논산관촉사. 자,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조입니다. 석조. 이분은요, 미륵보살이에요. 예, 미륵보살.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성에서요. 입상이에요. 네. 자,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제가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는요, 맨 처음에 뭘 보여드리냐면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 본전물을 보여드려요. 완벽하잖아. 석굴암 본전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 없어. 예, 그냥 완벽하니까 그냥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이게 말 걸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딱 한 장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땅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없던 표정이 갑자기 막 표정이 막 생겨. 이렇게 뭘까요? 아주 기괴할 정도로 커요. 일단 몸 전체 얼굴 사이즈가 거의 몸 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등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정말 이 완벽한 신체미를 딱 갖고 있는 이 통일신라 시대 그 석조, 그러니까 석굴암 본전부를 보다가 갑자기 이걸 봐버리면은 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하고요, 굉장히 개성이고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고려시대 미술은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굴암 본전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통일신라 시대 그 전제 왕권 강화, 신문왕 딱 떠오르죠.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의 모습을 닮아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전제 왕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려시대 불상은 뭐냐면 지방 호족들이 세운 나라가 고려잖아요. 그 지방 호족의 지방색들, 즉 그 지방의 호족의 얼굴을 닮은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고 파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안동에 한번 가볼까요? 안동 이천에 가시면요, 이번에는요, 이게 석조가 아니라 마에,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안동 이천 마에. 자, 이 새겨 넣었는데 이분은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열에, 이분은 당연히 서 있겠죠. 입상. 안동 이천 마에 열의 입상. 사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어요. 저쪽 경기도 파주로 한번 가볼게요. 파주 용미리. 저 여긴 가봤어요. 네, 파주 용미리에 가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예요. 마에. 예,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얘기예요. 바위 같은 데다가 마인데,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분 계세요. 이게 큰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마의 이불, 두 명을 붙인 부처님, 마의 이불 입상.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도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바위에다가 그냥 얼굴 하나 얹어 놓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엄청 크다.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대형 석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고려 불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파격적이고 막 그냥 대형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신라를 계승한 어떤 그런 불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고려 초기 어떤 호족에서 했던 호족의 어떤 지방색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발귀족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좀 있어 보이는 좀 그럴듯해 그런 것들 좀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석가람 본존불을 그대로 따온 그런 불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영주에 가야 돼요. 경북 영주. 영주에 가면요. 영주 부석사입니다. 부석사에 가시면요. 뭘로 만들었냐면, 이건 흙으로 만들었어요. 소조. 어떤 부처님이냐면 아미타예요. 아미타 열의 좌상.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본다면, 부석사 하면 딱 떠오르는 스님. 누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바로 의상. 의상의 창건설화. 의상이 이 부석사에 세웠다라는 어떤 그런 설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신라에 계승한 어떤 그런 불상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후기로 와볼게요. 후기는 이제 불상보다는 그림을 좀 한번 회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글쎄요. 역시 이제 고려 불화하면 이제 아미타 레영도 라든지 또는 뭐 있다면 수월 관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 설명 좀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바로 지배층들의 어떤 그 소원과 극락왕생, 지배층들의 어떤 그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됐겠죠. 수월 관음도는 뭐냐면요, 관세음보살을 그린 거고요. 아미타 레영도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들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 레영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너를 데려갈게 라고 하면서 이 머리에서, 이 보관에서 이 금빛이 쫙 나옵니다. 나오면 그 끝자락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엄청 크게 그려지거든요. 그 아미타 부처님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불빛, 이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불빛의 끝자락을 보셔야 돼요. 끝자락을 보면 아주 조그맣게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건 아마 고려시대의 그 문벌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어떤 그 소원을 지금 빌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죠? 그 지배층을 이렇게 쭉 극락세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기가 막혀요. 여기 이 수월관음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죠?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도 지금 지그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아주 그 화려한 자태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그 천산대렵도, 끝판에 나오는 그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치 고구려 그 수렵도, 벽화에서 보고 있는 쌍용총인가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호랑이 쏘는 어떤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그린 사람이 뭐 공민왕이다라는 썰이 있을 뿐이에요. 확기는 안 됐는데 제가 물음표를 일단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어떤 그 불상과 그리고 회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최고, 정말 최고. 고려 불화는 정말 최고라는 이야기로 불상과 회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불탑입니다. 불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불탑. 고려는 뭐 불교의 나라니까 당연히 불탑도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는 여러분들 이게 호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호족들이 서포트하고 있었던 그
사상이 선종, 풍수지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요, 그런 승탑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여주에 가시면요, 여주에 가시면 고달사지 승탑이 있어요. 이게 신라 하대에도 왜 승탑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선종이라는 어떤 유행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려 초기에도 이제 이런 승탑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박에 가시면요. 국박은 여러분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얘기하는 거예요. 국박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정토사, 그러니까 정토사에 있는 그 승탑을 이제 옮겨온 거죠. 예, 국박인 정토사, 흥법국사 스님이죠. 승탑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승탑들이 많이 있었고요. 고려 중기에 오면 이제 이런 그 불탑들이 이제 많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탑들을 보면 이 고려 불탑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신라 탑 같은 경우는 3층이잖아. 그죠? 3층이 어떤 그런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인데 고려 불탑은요 다각 다층의 석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월정사 8가 9층 석탑이라는 거예요. 월정사 8가 9층 석탑인데 월정사 또 이야기를 또 해야죠, 여러분들. 네. 월정사는 어떤 곳이냐면 월정사 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제까지 많이 사찰을 다녔지만 가장 예쁜 길, 그 사찰에 들어가는 가장 예쁜 길을 한번 꼽아봐라는 저는 월정사입니다. 월정사 8가 9층 석탑, 월정사를 가기 위해서는요, 그 입구에 그 전나무 숲길을 쫙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전나무 숲길이 너무 예뻐요. 진짜 굉장히 이 전나무들이 너무 쑥쑥쑥 잘 자라 있는데, 거기를 자, 어쨌건, 월정사 가시면요, 8가 9층 석탑이 있어요. 여기도 진짜 너무 멋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월정사 8가 9층 석탑을 잘 그 풍경을 듣다가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시면 그 8가 9층 석탑 앞에, 다른 석탑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석조. 이게 이 돌로 만든 건데요. 이 보살이 앉아 있어요. 탑 앞에. 석조 보살 좌상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탑 앞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약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탑 앞에서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월정사 8가 9층 석탑 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후기로 옵니다. 후기로 오면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는 진짜 시험에 여러분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이거는 개경에 있었던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원간섭기, 고려 후기 원간섭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왜 원나라에 왜 외국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층을 짝수로 안 써요. 우리는 3층, 5층 또는 7층, 9층 이렇게 홀수를 써요. 근데 이거 10층이야. 이건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 하나. 우리는요, 탑을 만들 때 화강암을 씁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화강암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리석이에요. 우린 대리석으로 이렇게 탑 안 만들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건 삼국시대, 이건 조선시대 마찬가지.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 이게 여러분 산성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산성비를 맞으면 이 대리석이 녹아요. 그래서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지금 어디 있냐면 국박 실내에 들어가 있어요. 비 안 맞게 하려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뭐야? 왜 탑이 이렇게 큰 탑이 들어와 있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개경이 없고 여기 와 있을까? 이런 나쁜 것들, 이 탑을 구한 말에 일본 사람이 다 해체해가지고
이걸 끌고 인천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가져가 버려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아주 똑같은 탑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탑이에요. 이게 어떤 탑이냐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겁니다. 똑같아. 쌍둥이야, 쌍둥이. 그런데 이건 만들어진 건 이건 언제냐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어디 있게? 여러분 알걸요 아마?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바로 서울 종로 탑골공원. 그 안에 있는 탑이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거기가 왜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라 불렀죠? 파고다 뜻이 뭐냐면 탑이에요. 탑. 탑이 있는 공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탑골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탑골공원이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색깔이 하얘요. 그래서 백탑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원각사 10층 석탑 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뭐 그 당시 그 조선 후기 그 실학을 이야기했다 해서 그들을 우린 백탑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탑과 관련된 게 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 이게 이제 경천사지 10층 석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탑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어쨌거나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한번 가보시라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공예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고려의 미술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공예 중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나전칠기가 또 유행을 해요. 나전칠기는 여러분들 혹시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시면 장롱이 보시면 왜 조개 껍질 같은 거 붙여놓은 그런 장롱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나전칠기와 관련된 건데, 그거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너무 구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거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야. 예, 고려 나전칠기 같은 경우, 여러분 왜 전복 보면, 전복 이렇게 드시고 나면 그 속에 그 하얀 껍질 보면 왜 무지갯빛처럼 아주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조개 껍질 같은 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나전칠기입니다.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예, 뭐 고려의 그 공예의 대표적인 거 하면 청자죠. 고려 청자기. 자, 고려 청자 중에 대표적인 게 순청자. 저는 정말 이 고려 청자 너무 사랑해요. 너무 특히 저는 이제 이 순청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발달되는 표현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아주 화려한 그 문양들이 들어간 상감청자가 나와요. 상감청자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특히 이제 무신 정권 때 이 상감청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상감청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면 뭘로 바뀌냐면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빛이 이제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분청사기로 넘어가요. 요 분청사기가 여러분들 이제 조선 그 15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이제 이 상감기법, 이 상감청자 상감기법이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감청자 이거 학무늬 뭐 이런 구름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새겨놓은 거예요. 예, 다 조각칼로 새긴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집어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정말 장인 정신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그런 문양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상감기법 때문에 이제 은을 박아넣기도 해요. 은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입사라고 합니다. 은입사. 은을 집어넣은 어떤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고려의 청자였습니다. 자, 고려하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인쇄의 나라 아닙니까? 고려는 진짜 많다. 정말, 그죠? 정말 고려는 공부하면 할수록 고려는 매력적인 나라예요, 여러분들. 고려는 여러분들 뭐 인쇄수라면 뭐 세계에서 뭐 1등, 이거 1등짜리 뺏기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세요. 목판과 활판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 목판 하면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글씨를 파가지고 이거 찍어내는 거잖아요. 목판에 어떤 그 장점이 있다면,
네, 아주 튼튼하니까 마음껏 얼마든지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게 글씨를 새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찍어낼 수는 없어요. 다양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다양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있고요. 반면에 금속활자는 뭐냐면 그 글자에 맞춰가지고 글자만 쪽쪽쪽쪽 넣는 거예요. 네, 그거 찍어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양한 책자들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글자들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요게 계속 찍어내면요. 이게 흔들려요. 떨어져요. 네,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소량으로 다양한 것을 찍어내는데 적합하다라는 게 바로 이 금속활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목판 인쇄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초기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이거 왜 만들었죠, 여러분들? 거란 침입. 네. 이 거란 침입이 있자 이 거란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 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초조대장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목판 인쇄물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 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교장? 네, 교장은 누가? 대각국사 의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물에 또 이제 이 맥을 잇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려요.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바로 팔만대장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 만든 이유는 바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몽골의 외침을 물리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무신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이 팔만대장경? 요거는 바로 경남 합천 해인사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인류의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목판 인쇄물의 어떤 역사가 있고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고려가 제가 인수의 나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활판! 금속활자. 여러분 직지심체요절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금속활자를 이미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기에 무신정변 이전에 바로 상정고금예문이다라는 게 있어요. 상정고금예문. 기록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금속활자로 바로 이 상정고금예문을 만든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인종 때. 인종 때 이제 만든 겁니다. 인종이면 여러분들 이자겸. 이자겸의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인종 때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존재하진 않아요. 기록은 있는데,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존재하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요 내용들은 뭐냐면 다 이제 불경이에요. 특히 이제 참선을 통해서 어떻게 돌을 닦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직지심체요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현존하는 어떤 타이틀이냐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입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후, 대단하죠, 여러분들? 야, 이런 것들 밝힌 게 아까 제가 박변선 박사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 직지심체요절이 이제 어디서 이제 만들었냐면 이것은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청주하면 여러분 어디예요? 제가 이미 앞에 설명했죠. 서원경, 구주 5소경 중에서 그 서원경.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정 문서도 여기서 나온다는 청주에 관련된 역사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직지심취율절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려 건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려 건축은요, 고려 초기부터 어떤 양식이 유행을 하냐면 주심포 양식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자, 주심포 양식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주심포 양식이 무엇일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일단,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춧돌을 놓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올려야죠. 네, 올립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기둥을 이렇게 올려요. 자, 올립니다. 올리고. 이게 주예요. 주가 뭐냐면 기둥 주자예요. 이 기둥 위에다가 이제 포를 이렇게 짜요. 포를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붕을 받쳐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이렇게 앉히는 거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앉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랬을 때 바로 여기 요 기둥 위에 하나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포라 그래요. 이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이게 왜 주심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와 포 사이, 요 사이에 또 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포와 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포가 없어요. 여기 지금 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라면 포가 참 많네 해서 마늘따짤 써가지고 다 포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둥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기둥주자 가운데 마음심자 해서 주심포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들, 이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고려 후기로 오면요, 이 당시도 있을 텐데 다 불탄 것 같고, 고려 후기로 오면 이 주심포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있으니, 자, 뭐가 있냐면 먼저 안동에 가시면 이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있습니다. 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의 목조 건축물.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주심포 양식으로 예산에 가시면요, 예산, 충청도죠. 수덕사가 있어요, 수덕사. 수덕사의 대웅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영주에 가시면, 영주는 또 이렇게 하얀색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스페셜하니까. 영주에 가시면 부석사가 있어요. 이 부석사에 무량수전이라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그다음에 이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미술사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 사찰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최고! 진짜,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 공간이 주는 미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제일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그분이 계시다고, 바로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배흘림 기둥이 있어요. 배흘림 기둥. 아까 제가 그 주심포 이제 그리면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기둥이 살짝 이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 볼록 튀어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지붕에는 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받쳐주는 게 포인데, 이게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직선의 기둥을 올려버리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왜냐면 이게 딱 서 있으면 이게 꺾여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
왜냐면 위에서 무거운 무기가 눌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왜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뭐가 옆이 좀 볼록 튀어나온 느낌 들죠? 스프링을 누르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어링 기둥 살짝 배를 튀어나오게 하면서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퉁 받치고 있는 느낌. 퉁 받치고 있는. 이렇게 탄성을 주는 느낌을 주니까 보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겠죠. 이런 게 또 이제 미적인 어떤 그런 고려를 하고 만든 것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려 시대의 어떤 목조 건축물을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고려 후기에 오면 이런 주심포 양식뿐만 아니라 또 뭐가 유행하냐면 다포 양식들이 유행해요. 아까 제가 다포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다포 양식들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려 후기 오면은 다포 양식들도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 다포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황해도에 그 성불사 응진전이라고 있어요. 황해도에 가시면 성불사 그 사찰에 응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응진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포 양식. 이게 굉장히 화려하겠죠, 여러분들. 다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경복궁 근정전 건물이 다포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다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다포 양식들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건축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떠나세요. 네.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근사한 것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떠나고 싶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의학, 무기를 한번 쭈르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자리 너무 중요하니까 고려나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그 별자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문과 관련된 관청이 있어요. 관청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사천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천대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역법은요, 주로 당나라의 그 선명력. 당나라의 선명, 달력이에요, 달력. 요거를 지금 갖다가 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은 조선 세종 때에 대해서 칠정산이 되어야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외국 걸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선명력을 썼는데 이제 후기로 가면 원나라, 이 원나라에서 이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그 수시력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력. 요건 이제 원나라. 그래서 받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첨성대라는 게 보여져요. 선생님, 첨성대는 신라의 선덕여왕 때 첨성대 아닌가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첨성대가 있었다는데 이게 별자리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건데, 글쎄 이게 이제 어느 시대인지 이렇게 용도가 무엇인지 아주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는 아직 없는데, 일단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일단은 붙여는 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저런 것들이 또 첨성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을 한번 볼 텐데요. 의학은요, 역시 이제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향약 구급방은 여러분들 현존하는, 이게 어떤 타이틀이 뭐냐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다 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한 일이 있을 때 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 향촌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만든 처방전이라는 뜻이에요. 배가 아파. 그러면 뒷산에 가가지고 약초 뜯어와가지고 그걸 처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게 바로 향약 구급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기인데요. 무기는 이제 무기 만드는 그 기구 대표적인 게 바로 화통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왕 때 최무선 이제 주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화약이나 화포를 다루는 어떤 그런 건데,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화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시 그 왜구들을 아주 혼쭐을 냈던 전투,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그 전투가 바로 진포, 군산, 금강 근처 있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진포 전투. 이 진포 전투에서 왜구들이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왜구들을 또 추격해가지고 지리산 근처에서 아주 박살을 냈던 그런 전투가 있죠. 그 전투가 바로 황산 전투. 이 황산 전투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이성계더라.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통도감이 주었던 어떤 그런 나비 효과가 바로 이 조선 건국까지도 이어져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아주 이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것저것 좀 살펴봤는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네, 진짜 정말 줄이고 줄였다 진짜. 네, 할 얘기 너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문화 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파트는요,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즐겨야 되니까. 문화였습니다.